동래구 진로센터 담당자 이승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또 9월 맞추면 안 돼요. 독서의 달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을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야. 독서대 체험, 작가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9월 25일 또 독후감 대회까지 저희가 이제 개최를 준비를 했습니다. 네, 오늘은 또 특별히 작가와의 만남 시간으로 또 한정기 작가님 저희 모시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또 저희 한정기 작가님께서는 또 부산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하셔가지고 동화작가의 길을 이제 시작하셨고 또 5.18 문학상, 유령소 황금 도깨비상, 부산 아동문학상 등 또 여러 상을 또 수상하신 분이십니다. 대표작으로는 저희 플루토 비밀 결사대, 깡깡이, 나는 브라질로 간다, 남극에서, 온 편지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또 사거리 문구점의 마기 할머니라는 신간책을 또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저희 동네나래 친구들이 먼저 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또 책을 읽어 오신 분도 계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작가님을 맞이하기 전에 저희 이제 준비할 수 있는 그 준비사항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사전에 또 질문지를 또 이렇게 저희가 받았는데요. 질문지 외에도 또 중간중간에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맨 마지막에 또 Q&A 시간 있으니까 그때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이제 화면 모두 다 켜주시고 화면 켜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댓글 달아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 한해서 또 선물이 저희 또 지급이 됩니다. 저희 사전에 그 선물에 관련해 가지고 또 말씀드린 거 있으시죠? 알고 계시죠? 삼여상, 또 랜선상, 또 사랑상, 나래상. 네, 그 상은 어떤 건지 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또 임해 주시고 또 화면도 켜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또 경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선물은 그럼 누가 지급하냐? 또 오늘의 주인공이 또 작가님께서 또 이제 지급을 해주시기 때문에 눈 반짝반짝 이렇게 초롱초롱하게 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학부모님들 보이시는 분도 계시고 안 보이는 분도 계시는데 참여를 같이 또 해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또 적극적으로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저희 동네나래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작가님만의 이야기. 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작가님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나요? 네. 화면에 보니까 어머님도 보이시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도 보이고 줌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여러분들 모두 마스크 벗고 얼굴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네요. 오늘은 저는 동화 작가잖아요, 그죠? 작가가 뭔가 하면은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작가는 뭐예요? 뭐 하는 사람이 작가예요? 글을 쓰거나 다른 만화를 만들거나 하는 사람. 그렇죠. 얘는 글을 써서 책을 내는 사람이 작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요즘은 글을 써서 시나리오로 만들어서 뭐 그걸 영화로도 만들 수 있고 연극도 할 수 있고 뮤지컬도 할 수 있고 또 뭐 웹툰도 만들 수 있고 다양한 걸로 이제 그 스토리, 이야기를 쓰는 사람의 어떤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좀 일로 또 다른 일로 연결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우리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할 건가 하면은 제가 이제 작가가 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작가가 되었고 작가가 되고 나서 내가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고 또 어떤 그 특별한 경험, 내가 작가가 되고 나서 겪은 특별한 경험, 또 작가로 살면서 가장 기쁜 일,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 공유하고 있는 PPT 화면이 여러분들 화면에 다 보이나요? 네. 이게 나를 작가로 만들어준 책 읽기. 책 읽기가 이제 딱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책 읽기가 나를 작가로 만들어줬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책 읽기를 좋아하게 되었고 어떤 책들이 나를 이렇게 새로운 세상으로 나를 데리고 갔는지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려줄 겁니다.
작가라는 직업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어떤 특성을 가진 사람이 작가를 할 수 있는가 할까? 글 쓰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작가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겠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작가가 되려면 첫 번째로 글 쓰는 걸 좋아해야 됩니다. 근데 글 쓰기가 참 어렵고 힘들어요. 그리고 또 작가가 상상력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상상력이 떠오르지 않는 친구가 글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래도 상상력이 없는 친구보다는 상상력이 좀 뛰어난 사람이 글 쓰는데 뭔가 창의력이,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내고 이야기를 꾸며내고 만들고 하는 거에 그런 능력이 조금 그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그죠? 예,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출발할까요? 네. 예. 네. 2016년 3월에 2016년 3월과 2019년 겨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이 세상이 지금 그전의 어떤 세상과 확 달라진 어떤 아주 특별한 일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자, 먼저 2016년 3월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는 친구 있을까요? 알파고 이야기 아세요? 이세돌과 이자왕이 우리나라 서울에 서울에 무슨 호텔이었더라? 포시즌 호텔인가? 거기에서 바둑 대결을 벌였어요. 이 바둑 대결이 왜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센세이션한 그런 사건이라고 제가 꼽는가 하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했다는 걸 알려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어요. 슈퍼컴퓨터죠. AI와 그 AI가 시키는 대로 바둑돌만 놓는 중국 기사 이자왕과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바둑 기사 이세돌과 바둑 대국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겼어요? AI요. 맞아요. AI가 이겼어요. 그렇게 이제 AI가 우리 삶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자리를 잡아갈 거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상징적인 그 일이 바로 그 이세돌과 AI의 바둑 대국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은 AI가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기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제 달라지고 있어요. 또 2019년 겨울에 전 세계를 패닉 상태에 빠뜨리는 또 사건이 또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코로나. 맞아요. 상품을 걸 필요도 없네요. 우리 친구들이 다 대답했어요. 코로나예요. 자, 여러분들은 코로나를 직접 겪고 있잖아요. 그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를 겪기 전 세상과 코로나가 시작되고 난 이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아니. 너무 180도. 많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우선에 당장 여러분들 집 밖을 나가면은 이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한 사람 이상 두 사람이 모이면은 마스크를 안 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 너무 답답한 현상인데 우리의 신체의 일부가 된 것 같은 마스크를 우리가 늘 진짜 소지를 하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명절인데도 가족들이 마음대로 모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세상에 살다 이런 일은 또 처음이에요. 그죠? 아니 부모 자식도 못 만나고 또 나이 드신 어른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요양병원이라든지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은 면회가 안 돼요. 이런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끝나면은 다시 이제 가능하겠죠, 그죠? 가능하겠지만 언제 끝날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변해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진로도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나는 뭐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의사 할 거야. 나는 의사 하고 싶어. 의사도 참 좋은 직업이에요. 그 지금 코로나 같은 시대에는 의사가 또 더 많이 필요하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AI 출연이 되고 나서 이제 의사라는 직업은 사양 산업에 들어간대요. 사양 산업이래요. 그 컴퓨터가 수술은 대신할 수 있고요. 뭐 이렇다는 거죠. 그런 세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다는 거죠. 자, 이분이 누군가 하면은 토머스 프레이라는 미국 사회학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한 게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였어요. 2030년과 20억이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이게 뭘까요? 일자리가 2030년에는 20억 개가 사라진다. 아, 맞았어요. 대근이, 김대근. 이름 적어 놓을게요. 김대근. 이 상품을 여기 지원센터에 와서 나중에 받아가세요. 김대근이한테는 이 상을 주겠습니다. 네. 2030년이면 지금부터 몇 년 됩니까? 10년. 9년 남았어요. 9년. 2021년은 1년은 이제 2달밖에 안 남았어요. 거의 이제 다 지나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9년 뒤면은 이 20억이라는 숫자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지금 이 지구상에 있는 일자리입니다. 직업의 숫자입니다. 직업 중에서 20억 개라는 직업이 사라진대요. 그보다 더 많은 직업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우리가 기존으로 생각하고 있던 안정된 직업이고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들이 이제 존폐의 위기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을 제 이야기가 아니고 미국의 사회학자인 토머스 프레이라는 분이 예견을 했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형태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우리가 집집마다 자가용을 한두 대씩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집에 자가용 한두 대씩은 다 가지고 있지 않나요? 그만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바뀌고 환경도 바뀌고 뭐 기후도 변해가고 뭐 옷이나 음식이나 우리의 삶의 이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은 바뀌지만 삶의 본질이 결국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뭘까요? 행복함? 우리 삶의 본질이 뭘까요? 누가 대답했죠? 행복함? 어머니 김정아님? 네. 네, 어머니의 성함이 김정아님이세요? 네. 아, 예. 아니, 왜냐하면 제가 이름을 불러드리고 싶어서 어머니께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김정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것. 맞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의 본질이죠. 인류가 이 세상에 출현한 이래로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본질은 사랑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망, 욕구, 그거죠.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살고 싶은 마음. 안전하게 그 삶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런 것도 우리 삶을 형성하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입니다. 그 다음에 정의로움. 누군가가 옳지 않은 일을 당하고 겪고 있으면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세상을 바라는 어떤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이루는 본질입니다. 그리고 평화. 내가 평화롭고 안전하게 살고 사랑을 나누면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들은 온 세계 인류의 공통된 본질입니다. 그리고 행복을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이제 행복을 만들어주는 거겠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자,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대처 방법은 뭘까요? AI 시대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호기심과 상상력입니다.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생각의 출발점이 바로 호기심과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상상력. 상상력을 기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놀아야 됩니다. 놀이는 상상력이 없으면 못합니다. 자, 우리가 그 뭐라고 하나요? 인형 있잖아요.
인형 하나를 가지고 인형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우리가 딱 보면은 실제 그 개 형상은 인형이잖아요. 그런데 인형을 그 어린 아이들은 업어주고 한단 말이에요. 옛날에 저희들은 그 인형 업고 이제 인형놀이 하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 인형을 사람이라고 내 동생이라고 생각하는 상상력이 없으면 인형놀이 못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놀려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때는 좀 많이 놀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뭐 이거는 뭐 제 직업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책, 특히 이런 동화책, 이 책은 꼭 읽어보세요. 네. 이런 동화책을 많이 읽은 친구들이 풍부한 상상력을 가질 확률이 엄청 높아집니다. 자, 제 책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플루토 비밀결사대. 여러분들 혹시 드라마로 플루토 비밀결사대 본 친구들이 있나요? EBS에서 드라마로도 방송했는데 네, 최윤한, 최수혜. 제가 이 책을 2005년도에 1권을 샀는데 그때는 스마트폰도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이미 그때 우리 아이들이 그 컴퓨터 게임 여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게임을 하고 또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이런 그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아이들이 학교 마치면은 방과후 교실 가고 방과후 마치면 학원 가고 학원 마치고 집에 오면 학습지 풀고 이런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 아이들이 자연과 이렇게 친구하고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 왜 학원에 가니? 하고 내가 물었더니 사실은 그 배우는 거는 뒷전이고 거기 가야 친구가 있어서 친구하고 놀려고 가요.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책으로나마 자연 속에서 친구와 함께 어울려서 건강하게 뛰어노는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고 싶어서 이 책을 썼어요. 이겁니다. 간절한 마음이 불러온 마법. 이 책은 상상력이 없으면 읽을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정말 상상력이 뛰어난 책이거든요. 판타지 동화인데요. 8월 말에 나왔어요. 그래 우리 친구들이 지금 읽어보면 따끈따끈하게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입니다.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광고였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꼭 읽어보도록 하십시오. 근데 여기 보면은 우리 친구는 혹시 마법이 일어나길 바란 적 있나요? 네.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다. 맞아요. 돈이 없어서 저는 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진짜 가난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길에 뭐 도깨비가 이렇게 이렇게 뭐랄까 흘려놓은 돈보따리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은 학교에서 집에 그 회비 못 내가지고 집으로 쫓겨가지 않아도 되고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회비를 못 내가지고 그때 육성회비를 우리가 다 냈거든요. 육성회비를 못 내서 다른 친구들은 공부하고 있는데 회비 못 내서 저는 집으로 회비 가져오라고 쫓겨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봤자 돈도 없을 거고 길에 도깨비가 흘려놓은 돈이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법이 일어나길 바란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때는 참 그 돈이 없고 가난한 그 환경이 그 뭐랄까요? 좀 불편했어요. 불편하고 내가 좀 자존감도 없었고 너무 못 살고 그랬는데 그게 또 저를 지금 이렇게 동화 작가로 만들어준 밑바탕이 됐던 걸음이 됐던 시간들이었더라고요. 지나고 나서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좀 돈이 없고 힘들고 가난하고 뭐 그렇다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들을 더 멋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어떤 단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견디면은 분명히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책은 그런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어린 시절 누구나가 한 번쯤은 가질 법한 마법이 일어나기를 바랬던 그런 마음을 이야기로 동화로 쓴 겁니다. 제가 이제 작가가 됐던 이야기를 이제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작가가 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거는 책 읽기였던 것 같아요. 밑거름, 작가가 될 수 있었던 밑거름이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부산으로 1967년도에 부산에 이사를 왔어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부산 영도로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사를 오니까 영도 전차정점에서 전차가 땡땡땡땡 하고 다녔어요. 시골에서 도시학교로 이렇게 왔는데 아이들 숫자도 너무 많고 막 그때는 막 그 저희들이 1차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학교에 한 반에 아이들이 60명, 60 몇 번까지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한 반에 몇 명이에요? 번호가 몇 번까지? 20명. 20명이죠. 20명, 30명 안쪽입니다. 11명. 그런데 옛날에는 60명이 넘었어요. 60명이. 상상이 됩니까? 세 반을 한 반에 모아놨어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교실에서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이 또 있었어요. 그렇게 학교에 그런 학교를 다녔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저는 제가 사는 가정집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마법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길에 돈이 좀 떨어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가난했어요. 매일 학교에서 집으로 시험지값 가져오라고 쫓겨가고 육성예비 안 내서 쫓겨가고 맨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랬는데 그 학교에서 제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공간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도서관이 있었어요. 책 읽는 게 저는 제가 좀 타고난 재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활자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는 게 저는 그게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학교만 마치면은 도서관에 가서 선생님이 그만 읽고 집에 가라 할 때까지 책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2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5년 동안 학교 도서관에서 거의 매일 그렇게 책을 읽었으니까 나중에 졸업할 때쯤 돼서는 우리 학교 도서관에서 내가 읽을 수 있는 책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읽다가 읽을 게 없어가지고 국어사전도 읽었어요. 그리고 국어사전을 읽었던 게 저한테는 굉장히 지금 글쓰기 하는 어휘력을 길렀던 밑바탕이 된 것 같았어요. 근데 저는 저 위에 언니도 없고 오빠도 없고 제가 맞이에요. 5남매의 맞인데 저한테 어떤 올바른 지침이 되어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작품 속 주인공이 저희 롤 모델로 삼았어요. 그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저절로 그렇게 했어요. 얘가 누굽니까? 빨간 머리에. 맞아요. 빨간 머리에. 그 다음에 얘는 누굽니까? 키다리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 에봇입니다. 여자 주인공.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롤 모델이 빨강머리 앤과 키다리 아저씨의 주디 에봇이었어요. 근데 이 두 주인공이 공통점이 있어요. 뭘까요? 맞아요. 누가 대답했어요? 우와. 와, 누가 대답했어요? 나연이. 맞아요. 또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하면은 고하고 굉장히 힘든 환경이지만 자기 환경에 좌절하지 않고 자기 삶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헤쳐나가는 주인공들이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나는 그때 부모님이 계셨지만 사는 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씩씩하게 살아가는 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그 책 읽기도 둘이 다 좋아하고 둘 다 책 읽기를 좋아하는 공통점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 아이들처럼 주인공을 내 마음속의 롤 모델로 정해놓고 닮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른이 되고 나서는 이 토지, 이 소설을 굉장히 몇 번을 읽었어요.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 토지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 이름이 뭐예요? 최서희. 최서희. 최서희가 저는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또 어른이 되고 나서는 최서희를 닮으려고 애쓰면서 롤 모델로 삼고 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참 좋았어요. 작품 속의 인물들을, 그러니까 허구의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롤 모델로 삼고 그 인물의 행동, 말투, 가치관 이런 걸 닮으려고 애썼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심어준 책이 또 한 권 있어요. 제가 내 인생의 책을 한 권 꼽으라면은 이 책을 꼽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바로 이 책입니다. 내 인생의 책 한 권을 꼽으라고 하면 이 책을 꼽는데요. 김찬삼의 세계여행이라는 책입니다. 이 김찬삼이라는 분이 누굴까요? 이분이 한양대 교수인가 그랬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배낭여행으로 세계 일주를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책을 제가 언제 읽었는가 하면은요.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읽었어요. 책을 펼치면은
이 안에 김찬선 선생님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찍은 사진들 있잖아요. 사진이 한 몇 페이지가 이제 요 앞에 이렇게 한 서너 페이지가 있었어요. 남극의 신사라고 하는 날지 못하는 새 펭귄, 세계에서 가장 큰 폭포 이과수 폭포, 그 다음에 온몸에 문신을 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 원주민, 이 세상의 사진이 이 세상에 대한 동경을 심어줬어요. 저는 그때 세계 뭐 여행, 외국 여행은 우리가 그 당시에는 꿈도 꿀 수 없는 세상이었고 갈 수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어딘가에는 저렇게 온몸에 문신을 한 무섭게 생긴 사람도 살고 있고, 그다음에 펭귄 세상에서 제일 크다는 폭포는 얼마나 클까? 그리고 지구의 가장 아래쪽에 남극에 가면은 날지 못하는 남극의 신사라는 펭귄가 있구나. 그리고 그것만 기억을 하고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이 책의 내용도 하나도 생각나지 않고, 그다음에 그 책을 읽었다는 것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열이 흘렀어요. 2006년도에 그때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비룡소 황금 도깨비상을 받고 작가가 되고 나서 2006년도에 집에서 신문을 보는데, 국제신문이었어요. 신문을 보는데 신문 타이틀 제목이 뭔가 하니까 가자 남극으로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딱 보는 순간 까마득한 옛날 40년도 더 전에 초등학교 5학년인가 6학년인가 기억도 가물가물한 그때 읽었던 이 책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책이 떠오르면서 그때 내가 김찬삼의 세계여행이라는 그 책 안에서 봤던 세 장의 사진, 뉴질랜드 마오리족 사진, 이과수 폭포 사진, 남극의 펭귄 사진이 떠오르는 거예요. 예술가 체험단을 모집해서 남극을 보내준다고? 남극? 그때 내가 그 책에서 봤던 펭귄이 사는 곳이잖아. 예술가? 근데 동화작가니까 예술가잖아. 가야지. 한번 해보자. 기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가자 남극으로라는 그 신문 기사 타이틀이 내 손목을 탁 잡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시인 한 사람, 사진작가 한 사람, 화가 한 사람, 동화작가 저 이렇게 4명이 남극 예술가 체험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남극 세종과학기지까지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다녀올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박수. 제가 왜 이렇게 제 자랑을 거창하게 하는가 하면은 어렸을 때 읽은 한 권의 책이 내 인생의 항로를 바꿔줬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고 싶어서 그래요. 자, 이제 제가 남극에 가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보이는 이 빨간 요 건물들이 킹 조지 섬에 있는 과학기지입니다. 그 과학기지 뒷산에 제가 올라가서 과학기지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얼음이 하나 떠 있죠. 바다에. 근데 이게 엄청나게 큰 빙산입니다. 네, 사진이 높은 곳에서 찍어서 적어 보이지만 꽤 큰 빙산입니다. 자연 상태의 동물들이나 이런 그 펭귄이 지나가면은 펭귄의 진로를 우리가 사람이 방해하면 안 돼요. 딱 지나가도록 기다렸다가 펭귄이 지나가면 사람이 지나가야 되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지만 여기는 뭐 CCTV도 없으니까 하고는 이렇게 추운 날 쟤는 어떻게 저기서 잠을 잘 수 있을까? 저는 이제 작가잖아요. 호기심이 막 발동이 돼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살금 다가가서 살짝 손을 대봤어요. 어땠을 것 같아요? 털이 많을 것 같아요. 까끌거려. 네? 까끌거릴 털이 것 같아. 많을 것 같아요. 맹글맹글할 것 같아요. 토실할 것 같아요. 기름으로 보들보들할 것 같아요. 보들보들하고 따뜻할 것 같아. 여러분들 겨울철에 학교 갈 때 핫팩 호주머니에 넣어가죠? 네. 핫팩 같았어요. 핫팩. 핫팩처럼 몸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이 자연의 섭리라는 게 너무 대단하구나. 우리 인간은 이 온갖 방한복 입고 발열 내복 입고 막 이렇게 사매고 여기 나와 있어도 채 1시간을 견디기가 힘드는데 얘네들은 이 어묵하고 추운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진화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남극에 가서 느낀 게 너무너무 깨끗하고 조용해요.
차도 안 다니죠. 그다음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 아파트, 건물, 자동차, 뭐 텔레비전 이런 소리가 안 들리니까 그런 게 없으니까 너무 조용하고요. 그리고 옷을 일주일 동안 입고 있어도 공기가 깨끗해서 때가 하나도 안 타요. 소매도 목둘레도 깨끗해요. 우리 이 지구는 우리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구나. 여기에 이렇게 자연 상태로 자유롭게 사실 우리는 이런 동물들 보려면 어디를 가야 됩니까? 동물원이나 아쿠아리움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얘네들이 그냥 이렇게 땅에 육지에 올라와서 배부르면 자고 배고프면 바다로 나가서 먹이 활동하고 또 여름이 되면은 모여서 짝짓 깨고 둥지를 틀어서 새끼들을 기르고 인간만 사는 곳이 아니구나. 지구는 이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곳이구나. 그런 걸 제가 굉장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직접 체험해보고 뼈저리게 느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남극을 다녀오고 나서는 작가와의 만남 요청이 들어오면 환경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알아다닙니다. 얘네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자연 환경 상태에서 평화롭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을 우리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 동물들이 사는 삶을 우리가 황폐화시켜서는 안 된다는, 함께 동물이 살 수 없는 환경이면 우리 인간도 결국은 못 살거든요. 그런 걸 뼈저리게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내 삶을 바꾼 두 만남이 있는데 바로 책과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이 있는 곳에 나를 데려가라. 제가 항상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는 내가 무엇을 하면 행복한가만 생각하세요. 내가 무엇을 즐겁게 잘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걸 잘 찾으면은 그것과 연계해서 여러 가지 진로를 확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저는 어렸을 때 책 읽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가가 됐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앉아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을 읽고 좋은 사람을 있는 곳,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 그 만남이 내 삶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 끝났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했고요. 자, 질문지입니다. 작가가 되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이대희 학부모님이 하셨는데요. 많이 읽고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내 주변을 잘 살펴보고요. 세상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져야 됩니다. 그게 정말 좋은 거야? 그게 최선일까? 그거 말고 더 다른 방법은 없을까? 끊임없이 이렇게 생각하는 자세. 그게 작가가 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재미있게 생각나는 책은 제가 얘기했고요. 창작을 위해서 하는 나의 루틴. 그냥 책상 앞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동화는, 소설은 이렇게 시하고 다르게 앉아서 끊임없이 써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진한이가 글에 대한 태클이 들어오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그랬는데 기분 나쁘죠. 나도 사람인데. 그렇지만 그게 순작은 몸에 좋잖아요. 그죠? 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당신은 내 책을 읽고 그렇게 생각했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 다음엔 그런 부분도 내가 생각하면서 글을 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작가가 되고 좋은 점. 작가가 됐으니까 제가 남극도 갔다 오고 북극도 갔다 오고 또 남태평양 열대바다까지 가서 그런 걸 체험하고 할 수 있었던 거, 그런 거 너무 좋은 멋진 일이죠. 그리고 또 어디 나가면은 항상 작가님, 선생님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그것도 작가가 되고 나서 제가 이 물건 하나를 팔기 위해서 온갖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비유 맞추면서 막 설명하고 얘기 안 해도 되잖아요. 저는 작가가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마냥 좋은 사람만 만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어느 정도는 좋은 사람들을 제가 주로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좋은 책 읽으세요.
공부할 거라고 네. 하니까 없는 시간에 계세요. 시시한 안녕히 계세요.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